지속가능 발전기업의 사무총장 이동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많이 부러웠어요. 그 영상도 올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강의실이 꽉 차서 마음 설레고 왔는데 조금씩 제가 비어서 얼마나 부담감이 덜한지 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뒤에 이창환 교수님하고 같이 또 토론 진행과 함께 또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요청받은 건 제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내 SDGs 현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위원회 역할과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압축을 많이 했으니까 네, 내용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타이틀을 썼는데요. 텍스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텍스트에 써놓은 것처럼 굉장히 좀 어둠이 깊을 때 달이 빛나는 거고 또 태양이 강렬하면 모든 생명들의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원리들 속에서 우리 사회 현상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속에 혹은 뱃속에 힘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를 우리가 내렸을 때 그 정의가 또 다른 집단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건 2015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사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기관단체이긴 하지만 그 일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제가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 다 달성되면 지구가 구원되고 온 인류가 행복해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 그러면 맘대로 더 하지 뭐든지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원초적인 고민들은 항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1차 목표 기간이거든요. 근데 딱 8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딱 절반을 도는 해입니다. 지난 8년 동안의 노력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PPT 3장 정도밖에 안 담았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꽝입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그거는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수치와 정량화되어 있는 어떤 목표만 보고 가다 보면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번째 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인식의 전환을 좀 갖는 시간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4번에 있는 지속가능 같은 행동이라고 한 거는요. 앞에서 오민정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가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4번은 제가 딱히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대회에 오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1, 2, 3번 정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으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저녁 식사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지나간 8년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많은 일들을 많은 국가에서 했습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없애서 70% 이상 없앤 독일 같은 나라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의 기업이 배출하는 1년 동안의 탄소 배출량이 전 국민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의 2배거든요.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하자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예요? 그 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양이 전 국민이 배출하는 양의 2배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기업들이 어떻게 또 동참해야 되는가가 더 큰 문제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전히 아직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국가 정책이나 현상들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저희도 이번에도 뭐 폭염이나 또 태풍, 홍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불평등의 문제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 그리고 파트너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7년 남은 SDGs, 우리나라를 봤더니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였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실행하자, 이런 목표를 달성해보자라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봤더니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행복 취약계층일수록 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 보시면 2번의 빈곤에 관한 문제들이 있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순위는 뭐 따로 안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38개국 중에 35위, 32개국 중에 31위. 여기는 꼴찌죠, 꼴찌. 그리고 여기는 뭐 거의 부동의 1위인데,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인데 OECD 평균 2배 이상 국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사회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또는 특수한 계층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행복 취약계층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하고 충분한 복지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SDGs 현황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1번부터 17번까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색깔 중에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은 저희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까지 못 갔거나 마이너스가 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한마디로 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100개가 넘게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78개 정도 지역에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활동은 1번부터 17번까지 목표를 놓고 보면 13번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도시화 공동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은 다소 높게 나타났어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성평등, 불평등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죠.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행복 취약계층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저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국가에서 예산 투자하거든요. 그런데도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활동해온 내용들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좀 따로 이거는 저희도 고민을 앞으로 더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담당 부서나 법 제도적 근거 이런 말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재제정이 되어서 그런 활동들 한 것들 통계제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평택처럼 LSDGs 교육 추진 여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지방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계된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는데 한 30군데 정도 나왔고요. 또 뭐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데는 24군데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개가 넘는 이제 지속협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간 자료 현황들도 저희가 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 집계가 좀 잘 못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기 지역에도 없는데 평택만 해도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 하는 내용들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응답이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토론하시는 내용들도 함께 중요한 자료가 되어서 뒤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을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로 묶은 4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에너지 네트워크이고 또 하나는 성평등의제 네트워크, 그리고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생태교통 네트워크, 이렇게 4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속협 중에 참여하는 지속협이 기후에너지는 33개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속협들이 제일 많았는데요. 올해는 활동이 제일 부진합니다. 국가정책상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 문제 가지고 정쟁이 되어버렸어요. 정당 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식의 편가름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9월 13일 날 순천에서 하는 대회, 지난해까지는 거기에서 솔라리그 시상식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수치로 정량화해서 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상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앙정부 요청이 있어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다 올라가나요? 자를 수 있나요? 편집할게요. 네. 왜냐하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서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 감소했다라는 게 숫자로 다 나와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상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기소가 있다 보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 상을 안 받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22등 한 데까지 상을 받습니다. 앞에서 다 수상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이례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취지나 이런 게 좋더라도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7년 행동과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UN 미래 정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올해에는 곧 열리는데요. SDGs 서미트회가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계된 국가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가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아니라 미래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미래 정상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게 하느냐에 대해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아직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이런 포럼들을 열면서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막 모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UN 75주년이 되던 해에 유엔에서 사무총장에게 어떤 의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의제를 좀 발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공동의 의제 Our Common Agenda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포용적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 가지고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거는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정쟁의 대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연계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SDS 1번부터 17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연결고리가 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다
다자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다자주의라는 표현인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과 이런 내용과 이런 지속가능 발전 시민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모였을 때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다자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여도 모였을 때 함께 부딪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포용성이라는 면들, 포용적이라는 표현과 다자주의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에,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7년의 행동과 제일 중요한 건 목표 다 있지만 17번을 중심으로 좀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유엔 사무총장의 목표 연계성이나 상호 의존도도 있는데 여러 개의 목표를 각각 노력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서에서는 올해는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하나를 집어도 다 연결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버넌스 17번 목표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파트너십, 리브 노 비하인드라는 용어는 저희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장에 오시면 곳곳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저 슬로건이 나온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유엔 사무총장의 다자주의, 그리고 포용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오늘처럼 함께 모이셔서 학습하시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키우는 거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또 토론장이 또 열리시게 되면 어떤 수기공론의 장도 함께 경험하시고 수기공론하고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구성 원리이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이런 개념들을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제가 특별히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크게 오늘은 키워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다자주의나 포용적인 어떤 포용성을 가지려면 경청을 해야 되겠죠. 경청.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수기공론화장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뭐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하는 수기공론장에 가보면 경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청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이죠, 기본은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경청이 아니죠. 경청이라 함은 판단을 요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자세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해가 내가 조금 있다 이걸로 반박해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건 경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도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메모를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민관협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민관협치. 관과 민이 협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주민 참여의 단계를 8단계로 놓고 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제일 높은 단계 8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3, 4, 5단계를 거쳐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중에서 일부 지자체가 6번에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형식적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거나 이 단계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3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공무원 퇴직을 하실 만한 분들이 어디가 개발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땅을 샀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보 제공이 안 됐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칼부림이 났다. 2시간 아니면 유튜브고 페이스북이고 다 아시게 되잖아요. 전국이. 심지어는 전 세계가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넘어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국가 권력들이 많이 이제 풍요를 취하거나 그러더라도 시민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단계.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고 싶어 했죠. 편승하고 싶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거였는데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느냐 쭉 올라와서 파트너십 단계까지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십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인데 기본적인 개념들은 있어서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민관협치를 잘 하려면 민관협치의 기반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되는데요. 협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모신 스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우리 지역에서 협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협치 친화적인 인사제도나 성과평가 예상 이거는 행정에서 좀 갖춰줘야 될 내용들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도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협치기반형 위원회에 혁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평택시에는 제가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충분히 다 검토를 못하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관여를 했던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면 124개의 위원회 중에 협치기반형 위원회가 14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면 1년에 한 번이나 2번 회의하는데 회의 자료가 결정되고 가서 보고 듣고 끄떡끄떡하고 사인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전혀 협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그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가서 사인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협치 기반형 위원회라는 거는 뭐냐면 협치를 위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행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는데요 라는 의견이 나오면 실제로 그 조례안을 행정에서 만들고 위원들 중에서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행정 발의할 건지 의원 발의할 건지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활동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평가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협치기반형 위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좀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사회에서 또 그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이걸 많이 해야 되죠. 요 접점에서 이제 이견이 많아요. 공무원들의 의견과 행정의 의견이.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나눴습니다. 일단 공공행정의 입장을 보면 협치가 중요하고 대세라는 거는 인지를 해요. 협치가 중요해. 협치가 대세야. 그런데 그 위원들 위촉해 놓으면 위원이라고 온 민간인들은 공무원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책임성이 다소 부족해. 또 전문성도 약해. 그러니까 맨날 교수님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교수님들이 위원회 가셔서 자 어디다 사인하면 되나요? 이런 수준으로 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는 거 많더라는 거죠. 이재명 교수님 앞에 계신 교수님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공공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공부하고 시민대학에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성, 전문성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강의를 누적해서 들으시고 토론하시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행정에서도 그래? 평택시민대학 출신이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간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 자꾸 공무원 용어로 갖다 민간이라고 써가지고 죄송한데, 공공은 민간과 함께 해야 된다. 행정은 항상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로 뭔가를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위원회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사인만 하고 가래. 우리 동원해서 자기네 하고 싶은 거 결정 다 해놓고 사인만 하고 가래. 이런 불만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죠. 서로 모이라고 해서 모아놓기는 했는데 상대적인 입장인 거예요. 서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협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건 이제 제가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자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 행정은 행정 입장에서, 행정도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위원회도 참여하고 이런 협의에 시민대학에도 나오시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막 하시고 계신데 다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나중에는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형식화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고 치열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협위원회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포인트 잡은 게 인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이에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 이런 거는 조금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 전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상성의 탈피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공동체, 국가에 있는 사회, 마을 단위든 거기에 있는 규칙과 제도들은 전부 다 정상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성이 뭐냐면 여기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8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끼어서 앉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누가 정상일까요? 답변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장애인이 8명이 있고 비장애인이 1명 있으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예로는 이 테이블에서는 비장애인이 비정상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과 8명이 있어도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들. 그래서 이 정상성의 파괴가 필요하다. 저 정상성의 파괴, 정상성에 대한 탈피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지는 게 뭐냐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20년 정도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압도적으로 70% 이상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대 49이거나 53대 47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53이 정상이고 47을 비정상으로 놓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우리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당, 정강과 우리의 정책이 정상이고 쟤네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편승을 해요. 편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손해보는 건 뭐냐면 우리예요. 시민들이에요. 99%가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1%가 정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정당성이 숫자로, 양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놓은 상태에 우리가 다 걸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상성을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찰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 평택의 시민대학에서는 뭐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나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소속된 집단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남들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이제 판단을 요구해야 된다는 건 아까 경청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했던 건데요.
내가 이 편에 속해 있어요. 저 편들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이 있어요. 저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지 말자.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로 내가 아니면 적이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만연화시켜서 가정특을 보고 있는 건 정치인밖에 없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시민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의 간이 이제 관계잖아요.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어떤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직과 조직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17개 목표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 힘든 게 4번에 있었던 성평등의 문제인데요. 10년 정도 됐나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막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으셨겠지만 대부분이 피해자가 제 피해를 받게 되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가해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큰 제재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미투가 이어질 때 아니 우리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걸 들추는 거야?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용인된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용인된 거인 셈이에요.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깊은 토론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그 예를 드렸는데요. 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가던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성에 기초한다라고 할 때 정상성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면이 정상이면 뒷면이 비정상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정상성을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면 뒤에는 또 다른 수많은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뒷면은 무조건 비정상. 이렇게 보는 양면성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상성이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과연 공통된 합의로서의 개념인가? 51%로 당선된 분이 과연 49%도 다 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51%로 당선된 분이 하시고 싶은 일은 그 당선됐으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봐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량화하는 양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대체로 행정이나 기관에서 할 때는 양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프로 향상했냐. 아까 저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 등수 나올 때도 OECD 국가 중에 몇 등 양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약간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칼부림 얘기 사건들이 많이 나왔었죠.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나올 때 정말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건 뭐였냐면 칼부림한 사람을 데려다가 정신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사회적인 이유에서 찾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몰아가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첫째, 둘째. 저희 식구 중에도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의학과에 다니는 사람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칼부림을 이유 없이 칼부림한 사람을 정신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겠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정신병과 관계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잠재적인 칼부림 그 가해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전제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제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고 어떤 언론기관에서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신력과 병원 의사들이 좀 단결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정상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정상성의 양면이에요. 저 사람이 칼부림하는 이유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나도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차단하기 위해서 정신병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겠다. 이런 프레임들이 다 정상성의 기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함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자료집에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같이 놔서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지금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네,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자, 우리는 양면을 같이 봐야 됩니다. 계단의 착시 현상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거로 보이죠. 이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길을 가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프레임에 쌓여 있는 게 정상성의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0번 학구 관계 등을 볼 수 있는데요. 불평등 또는 이제 장애 16번의 평화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9세기의 그림입니다. 눈먼 소년인데 제목에도 눈먼 소녀라고 나오니까 누가 눈먼 사람인지는 아실 수 있죠. 맞아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눈먼 사람. 맞아요. 저 사람이 앉아있는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고요. 친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이에요. 그쵸? 고맙습니다. 대답 잘해주는 친구한테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수학교육을 주신다고 해서 강사를 준다고 해서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눈먼 소년 내 자매거든요. 동생은 무지개를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동생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무지개를 그려보겠죠. 내 뒤에 지금 햇살이 이 정도 오고 있는데 뒤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하고 어떤 색깔이라고 얘기할 테고 어쨌든 뭐 설명을 막 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위대함을 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동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줄 테고 언니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있을 거거든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과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위대함을 발현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의 2023년도 대한민국의 어떤 표현식으로 눈먼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함으로써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설정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다이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 자료 주변은 없고요.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그 고다이바는 뭐냐면 혹시 그 고디바라고 하는 초콜릿, 되게 비싼 초콜릿 상품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고다이바는 레이디 고다이바예요. 그 영국의 11세기에 한 백작의 아내입니다. 근데 11세기의 백작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사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하도 많이 걷어들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져서 못 살겠다 싶으니까 이 고다이바라는 아내가 남편인 백작에게 세금을 좀 적게 걷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백작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와 백작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내이지만 여성인 아내에게 아주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요. 네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면 내가 세금을 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레이디 고다이바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11세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9세기의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의 설명을 보면 그 고다이바가 말을 타고 알곡으로 마을을 돌아다닐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줄게 라고 한 그 백작의 오만함에 대해서 아니, 고다이바는 실행에 옮기는 거였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누드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다 그거를 넣어드리면 전국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누드화를 굉장히 쓰더라 이럴까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 세금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세금을 감면당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해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양보보다 치열한 합의가 낫다. 그래서 이 고다이바는 백작인 남편한테 좀 해주세요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는 도저히 못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제안을 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치열한 합의죠. 내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 작품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다이바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스토리가 다 나와요.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함, 서로에게 위대함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치열한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꽝 때려서라도 얻어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라이하고 불쉿이라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개소리인데요. 가짜뉴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죠. 지금 가짜뉴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팩트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는 이게 진실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한 거짓말이 3만 건이 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뒤에 나온 거예요. 하루에 21건 이상의 거짓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임기 중에. 되기 전에도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는데도 이 사람의 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도 어떤 테러가 있었어요. 플로리다 집회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관지에서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트럼프가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리고 어젯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스웨덴이에요.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스웨덴에서 테러가 뭔가가 크게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작 스웨덴은 아무 일도 없었고요. 스웨덴의 전 총리가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어요. 스웨덴? 테러 공격? 뭐라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웨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백악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청와대 뭐 그러고 답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런 걸 올렸는데 스웨덴 아무 일도 없었다. 국가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일까지 했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잖아을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임기 중에 3만 건이나 있었다. 그래서 프랭크포트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쓴 책이 이제 개소리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쉿인데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 근데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라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막 보시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오라고 죽었다고 이런 거 처음 나오면 다 놀라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소리라고 하는 거다. 이 작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는, 가짜라는 거는 거짓말, 가짜라는 거는 최소한 진실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상성과 비정상성,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편을 가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좀 확인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팩트 체크에 관한 내용은 또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이제 관계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에서 지금 이걸 색깔 되게 흐리게 했는데 화면이 너무 좋아서 잘 보이네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잖아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인데요. 발전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발전, 개발 이 용어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탄소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이러면서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정책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발전이나 개발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지속가능성,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고, 우리도 그닥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하자가 지속 가능성인데, 지금은 뭐 나중에 우리 손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 상관없어. 뭐 그들이 뭐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나중에 기형아를 낳더라도 우리는 지금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행동 달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까 다자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분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많은 주체를 우리가 함께하는 행동 대열에,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다양하고 많은 주체를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 여기 그리다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주체를 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자. 예전에는 선두자가 좀 필요했어요. 선두자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서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성에 기초해서 앞에 나가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안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같이 좀 그려넣자. 다양하고 많은 주체를 그려넣자. 제가 전국지속가능발전예배 사무총장 올해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3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거나 지속가능 발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만 하는 일인가? 독점적인 그들의 일인가? 라는 외부의 비판이 있어요. 제가 3번 정도 들었거든요. 혹시 오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평택 정책관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정상성의 파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얼마든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일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니네들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편을 가른 거잖아요. 입장이.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정상성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공통점은 다 마을이 들어가 있죠. 마을. 이 일들을요, 국가 단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부서에서 뭔가를 시행하고 또는 행정안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달성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내려오느냐, 사업비가 내려오느냐 또는 어떤 주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 단위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는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와 친구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유엔에다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보고서로 만들고 이것이 지속가능성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일기장처럼 써서 그렇게 해서 모아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내는데 마을 단위에서 우리는 요번에 마을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사고 목표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어. 우리가 공부한 과정은 이런 거였어.를 보고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들이 모이면 이 마을들이 모여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서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국가에도 올라갈 수 있겠고 독립적으로 유엔에 제출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글로 쓰셔서 그냥 애들이 연필로 쓴 거 타이핑해서 구글에 돌리시면 번역 다 돼서 나오니까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보고서, 마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 거기에는 누가 중요한 주체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3명이 모여서 하셔도 되고 30명이 모여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지역에서 실정에 맞고 마을 단위의 지속 가능성과 관계된 활동을 하시고 그거를 보고서로 만드는 거.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홍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9월 13일부터 열리는데요. 순천에서 정한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삶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불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지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좀 정했고요. 그거를 주제로 둘째 날 이루어지는 모든 컨퍼런스가 저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어요. 상당히요. 이분들은 사례 받은만 있다 보시고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둘째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보시면 SDGs를 통한 인구 감소 극복과 지역 활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학회에서도 추계 학술 대회라는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다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사무장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라고 뒤에 써놓은 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빛과 어둠, 날숨과 들숨, 체온과 기온, 그리고 반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늘 동시에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절대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룬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자전거를 이용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멈출 수는 없죠.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할 거는 하되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라는 환상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있으면 내가 희생을 해서 후손들에게 그걸 보내줘야지. 내가 이번에 이런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면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잠들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었을 때 행복감이 없으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대한민국을 구하고 무슨 지구를 구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한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드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준 총장님하고 이창훈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13일, 12일 날 강의를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워크숍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없다고 15일인가도 뭐 강의가 있지 않나요? 14일인가? 그게 1박 2일로 이틀 연속. 그날 저녁에도 있는 거로 적혀있지 않나요? 그게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거 그런 걸 알려줘야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그걸 정확히 해줘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네. 공지할 거는 확실하게 해줘야지 학생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원래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이제 약간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이 필요할까요? 아니, 필요 없겠죠? 네? 기다려요. 네? 요약 필요하시대요. 네. 간단하게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사실은 오늘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질문하시고 본인들 생각들 이야기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동준 총장님 4가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하나는 8년 동안의 노력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7년 앞으로 이제 SDG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7년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세계의 전환이잖아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니까 어떻게 나로부터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그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생활하는 실천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떤 실천의 중요성을 이번에 전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8년의 노력 관련해서 약간의 좀 우울함이 좀 있었죠. 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 국민의 배출량의 2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큰 단위,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어떤 감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8년간의 노력 중에서 사실 많은 노력들이 기후위기, 불평등, 생태계, 파괴, 문제와 관련한 계획들, 그리고 어떻게 협력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로 진행됐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질, 행복도, 출산율, 자살률,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OECD 국가 중에 하위 수준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히려 부자들은 굉장히 행복도가 높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도는 낮다.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좀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말씀해 준 것 같고요. SDG 이행 현황 중에서 한국에서 잘 된 것들 뭐였던 거죠? 기억나시나요? 13번 목표, 기후위기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에 잘했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반대로 이제 빚이 있다라면 그늘이 있었죠. 몇 번부터 기억나시죠?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맞아요. 성평등 문제 의외로 잘 된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9번 목표, 특히 10번 목표. 8번은 뭐였죠? 8번 뭐라고 하죠?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혁신 부분들, 불평등 문제와 차별 문제, 격차 문제는 여전히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G 지역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담당 부서,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근거 조례, 협의체 포함 여부, 협의체 지원 근거, 단체 등록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황들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 활동 현황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실행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7년의 행동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UN 미래 정상회의 나왔죠. 근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맞죠? 총장이 내년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남은 이제 2030 수간 발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이고 뚜렷한 내용들이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UN 75주년 때 나왔던 우리 공동의 의제 12가지 기억나시나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제시했던 우리 공동의 의제 12가지 의제 한번 읽었잖아요, 같이. 첫 번째가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구를 보호한다. 세 번째는 평화를 증진하고 갈등을 예방한다. 네 번째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는 여성과 소녀를 중심에 둔다. 여섯 번째는 신뢰를 구축한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여덟 번째는 유엔을 혁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다자주의 말씀하셨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이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아까 강조했던 국가 사회가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되는 측면인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가 동반자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11번째는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행동한다, 청년을 내세운다, 이런 강조했던 경청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준비한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의 의제에서 담겨있는 내용을 재확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EG 17개 목표 갖고는 연계성, 상호 오전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SEG 17개 목표 상호 연계되어 있죠. 상호 오전이 되어 있다.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에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우선 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지속가능발전 대학 성원님께서 하는 고민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슈타인의 이제 주민참여 10단계를 얘기하셨는데요. 일종의 이제 거버넌스 부분 협치와 관련한 발전 단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 수업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정보의 공유, 자원의 공유, 권한의 공유, 성찰의 공유라는 4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 사회, 또 우리 도시, 우리 국가의 거버넌스의 수준은 어디까지 갔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원과 권한과 성찰이 공유되는 협동, 파트너십의 중요성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되게 뜨끔뜨끔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정상성의 탈피라는 거였어요. 이거 2가지 의미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정상성의 정상화, 정상성의 비정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류적인 사고, 주류적인 담론, 주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붙이고 개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찰과 경청이 뭐라 그랬죠? 판단, 유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별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이 정상성의 탈피, 그다음에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세상에는 빛과 그늘이 있다. 절대선, 절대악이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적과 아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갖지 말자. 거기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오정과 신뢰인데 여기가 굉장히 멋진 예를 막 들었잖아요. 그죠? 해외 예언인데 상호 위대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열한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든지 노력들의 어떤 대화의 과정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된 얘기들은 조금 더 생각들을 갇혀있는 틀을 깨는 데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는 책상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서는 것이고 더 넓고 먼 곳을 바라봐야 된다. 공부는 망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양하고 많은 주체 그리고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1000개의 생각 그리고 1000개의 마을 1000개의 꿈이 있는 거죠. 다양한 꿈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거대하고 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현은 작은 단위, 미시적인 단위, 우리 삶의 단위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마을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을에서 지속 가능성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 국가 보고도 있지만, 자발적 지역 보고도 있지만, 자발적 마을 보고 같은 형태, 내 삶을 이제 일종의 기록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기록하면서 뭔가 미래비전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현황은 목표 현황은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관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생각이 다 떠올랐거든요.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개짓을 한다. 그 시기에 당대에 반드시 이게 딱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의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반까지 오면서 저희가 못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에서 성과를 낸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양면성, 양가성을 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는 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롭게 이동준 총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질문거리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강의 중에 그 지속협회 2만 명이 활동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번에 순천에서 몇 분이나 모이세요? 2,00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10% 보시네요. 네. 많이 모입니다. 네, 2,000명도 많죠. 네. 대단한 거. 같이 오시나요? 아니, 좀못 가. 오셔야죠. 이런 일은 아닌데 다 오시죠. 이렇게 좀 다른 좀
겹쳐가지고. 혹시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둘째 날 진행하는 컨퍼런스는 전부 다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긴 하거든요. 네. 현장에 오신 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그 한 방에 동시에 5개가 진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시간에 못 본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장으로 오시면 그 지역 특산품인 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원래 이런 어색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이제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논쟁 같은 거라든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기존에 이제 강의했던 분들은 주로 연구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거기에 또 현장 활동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또 중심에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궁금했던 부분 혹은 또 다른 지역의 지속적 활동은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시상을 거부해서 22번째로 가서 뭐 우수상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화정에 사는데 어떤 정권이 지금 변화해서 그러한 그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여튼 공화정인데 좀 이상한 공화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는 건지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다양한데 그 1000가지의 다양함이 있다면 우리 한 10가지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990가지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보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참석을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2023 대한민국 지속가주자 반은 이번에 발전대회는 순천에서 하잖아요. 네. 그동안은 이런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민주국장을 통해서 1회 때부터 1999년부터 24회까지 어떤 주제를 했는지 영상으로 담아놓은 거 오늘 수강생분들한테 다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는 충남 보령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 1999년도 1회 때부터는 저도 잘 몰라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동준 사무총장님의 강의 너무 좋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남극계 빙하가 40년 전보다 6배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언론이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 이 기후 위기를 알고 있는데 유엔이라는 여기에서 그 과제를 8년 후의 과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듣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많이 공부가 돼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빨리 가길 원하는데 조금은 거북이 같이 너무 릴렉스하게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유엔에서 서두르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지방의제 20일을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의제를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요. 2015년도에 구체화시킨 거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감들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을 했을 테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이 수치를 높여보자.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왜곡된다고 할까요? 변형된다고 할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여성이 몇 명이 있는가 이런 걸 지표로 삼고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사 분담이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되어 온 인류사에서의 어떤 변화돼야 할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향상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정치인 중에 여성 단체장이 몇 명이냐 지방자치단체 별로 없거든요. 의원들은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평생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바치신 분도 계시지만 일생 동안 그거를 관심 없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 생각 그런 분들의 생각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예컨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몇십억씩 돈이 생기는 분들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분들은 플라스틱 쓰는 거 가지고 뭐 이거 한다고 나아질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 제도화를 이창원 교수님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하나를 제재를 못 시키고 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환경업체랑 해서 그게 굉장히 시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국민들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정부잖아요. 그 제도화가 왜 안 일어나고 그리고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지금 이런 모든 위기가 뭐 굶어 죽기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부분이 너무 거북이같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연맹체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지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전 인류가 이거를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제도화도 중요한데 제도가 있어도 실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제도가 없어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도가 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평택에 와서 좀 일찍 왔거든요. 파주 가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지그재그 차선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택은 지그재그 차선이 많은데 좀 짧아요. 지그재그 차선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사람이 언제 돌발할지 모르는 위험지역이다라는 표시거든요. 서행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구간이 되게 짧아요. 한 3m밖에 안 되니까 한 10m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더 경계를 잘할 텐데 좀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니까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지역이나 옮기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만 하겠죠.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여러 가지 협약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영향력을 못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국가의 의지와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좀 효과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일정한 기준 틀을 만들어주잖아요. 준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엔이 이제 SDG는 사실은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유엔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했던 ESG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아까 얘기했던 한 기업이 우리가 탄소 배출량의 절반 2배 이상을 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일정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거나 또 강제화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규제만 가지고는 사실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깨달을 때 또 이것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거북이다. 너무 더디게 한다. 제재가 약하다. 더 강하게 쪼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로부터 함께 좀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또 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로컬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글로벌 포인트 오브 뷰에서 1959년에 지구상의 인구가 30억 명이었는데 지금 8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범람을 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또 우리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애를 안 낳으니까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화에서 계속 인구 늘어나서 120억 명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엔에서나 이런 데서는 저쪽에 인구 증가는 좀 억제를 해야 되고 우리 쪽은 조금 뭐 어떤 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글로벌 차원의 어떤 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구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질문 주신 거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사생계나 포스트 그리기 하면 지구 그리고 사람이 뚝뚝 떨어지는 거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인구 많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가 있어서 첫째를 낳았는데 그때 낳고 2년 지나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둘 낳거든요. 그 뒤로는 국가 시책을 안 따랐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국가 시책이 뭐가 나오면 어떤 지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뇌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도 오히려 인구 감소 이런 거를 문제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구 수는 증가하죠. 불균형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애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평택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례인데 지방은요 지금 시군 단위로 가면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데들 수두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이런 데들은 3만 몇 명 중에 공무원이 뭐 2천 몇백 명, 3천 몇백 명 이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인구와 관계된 이야기는 그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사람이 적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평생을 먹고 살고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도 빈곤 문제를 주고받는 지구촌의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단순한 질병, 우리로 치면 애들 어렸을 때 예방주사 한 번 놔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불균형의 문제와 인구 문제를 좀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엔에서는 그래서 사실 17개 목표 중에 교육의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목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 대부분 제3세계 국가잖아요. 이 국가들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원해주면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줄어든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인구 폭발의 문제를 그 세 개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을 앞서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경제 발전이 인구의 그 증가 속도들을 굉장히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교육의 문제가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납득이 되는 교육 관련해서. 네, 또 질문하실 분들, 네, 의견도 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 오늘은 굉장히 너무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서 딱히 질문들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 또 이제 소통의 방법이나 방식들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건 선생님들이 늘 고민하셨던 문제시니까 또 금방 또 수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우리 총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약간 이제 아까 공화성 얘기했을 때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토대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우리 총장님도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든 타 사회든 간에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있으십니까? 네, 총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화 문제 때문에 이런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이 협의회에서 그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또 이런 국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데 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제가 평택 사례를 자세히 몰라서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린 건 두 군데였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에 있었던 게 대전에 있는 관저동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탐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을 대탐사라는 거를 한 건데요. 아주 단순해요. 그 마을의 뒷산이 구봉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을에 뭐를 해볼까, 말 그대로 뭐를 탐사해볼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맨날 가다가 거기서 잘 못 가요. 이러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서 끊어졌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우리 마을이 자전거 타고 한 바퀴를 편안하게 돌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를 하러 아이 엄마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으니까 이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혹시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생물 대탐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뭐를 탐사할 건지에 대한 주제 자체도 주민들끼리 모여서 직접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살아야 된다는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새로운 도로가 난다든지 꼭 이런 게 아니라, 도로가 나더라도 사람이 안전하게 나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는 나라가 잘 없죠. 일부러 곡선화하거든요. 직선화되어 있으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사고는 사망사고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요즘 지방에 가시면 로터리를 많이 만들어요. 대형사고 절대로 안 일어나고 그 로터리에서 인명사고, 사망사고는 안 나요. 차가 좀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마을을 만들까에 대한 결정은 그 마을 주민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을 탐사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행정에서는 몇 번 도로 연결해서 국비 얼마 따다가 도로 깔고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현수막 붙이고 내가 이거 유치했습니다.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곡선화하거나 우리 마을의 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건가는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맞다. 그런 측면에서의 마을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지금 주최하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듣잖아요.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여러 가지 좋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은 7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협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한계라든지 앞으로 혁신 과제가 있다라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기보다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해보자고 모일 거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위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는 건 참 좋겠다라는 질문 주셔서 한 번 더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 8회네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제8회면 8기가 되나요? 기수는? 네. 8기 수강생 여러분께서 동문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8기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결정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택지속협의 도움과 요청을 또 받으시고 이러면서 일을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의제를 여기 계신 분들끼리 만드셔도 좋고요. 물론 그런 과정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경청들을 잘 안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순서 기다리고 있으면 함께 마음이 안 모아지는데 판단을 요구하시고 나는 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 사람은 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담을 준비만 되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시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그 총장님께서 늘 그렇게 소박하고 작은 단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창하게 지속협의 법적인 현실적인 위상과 역할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여기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건데 동문회 조직 꼭 한번 우리가 가능한가요, 장님?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이렇게 배포해서 질문을 받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회장님 이제 오늘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강의 들으시면서 국내 현황 그 SDG 현황들도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SDG 이행 실천의 과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정국대 앞두고 이렇게 그런 얘기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렇게 설명하는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민관 협력 기구 이렇게 돼 있어요. 민관 협력 기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의 반도체 문제 때문에 방출수의 문제가 우리 평택코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시민단체가 조직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협에게 왜 지속협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민간협력기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공동회장으로 6명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체의 대표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과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변 조직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변 조직이 아니라 민간 협력기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다가 우리의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협의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이동준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치열한 협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뜨뜨미지근하게 합의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논쟁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또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 요구도 하면서 우리가 그 민간의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내일 9월 6일? 내일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에요. 구자와 입자를 뒤집어 보면 똑같다.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거든요. 우리 평택시도요. 그래서 일회용품, 일회용기를 쓰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2개나 있어요. 하나는 시민들 모두가 일회용품을 절감합시다 하는 절감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일회용품을 절감하는 촉진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청장님도 그 얘기 주셨지만 조례가 있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이 없어요. 추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조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환경단체가 있다면은 내일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지금에서 평택시의 자원순환에 문제 있습니다. 왜 조례에 있는데 추진 계획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일은 하루 정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날 정도를 하시면은 하루 정도는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해주신 우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사무총장님과 우리 포항에 또 급히 내려가 봐야 되시는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